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문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헌정사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 구금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내란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체포 그리고 구금도 현재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관련해서 경향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경향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 법 앞에 예외 없다. 네. 아까 매일경제 기사 제목과는 살짝 좀 결이 다릅니다. 매일경제는 있는 그대로 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체포 구금됐다라는 내용이었었다고 한다면 경향은 앞에 수식어가 다른 게 붙었죠. 내란 우두머리. 이제 내란 혐의로 이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다. 그리고 뒤에 붙인 게 법 앞에 예외 없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예외는 없다. 체포가 됐어야 했다라는 내용이 같이 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살짝 결이 다른 제목 두 개를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 체포된 직후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윤, 불법, 법이 모두 무너졌다라고 윤 대통령 직접 본인이 이 공개한 영상 대국민 담화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불법이 3번 들어갔죠. 뭐가 그렇게 불법이라는 거냐.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불법한 이 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를 받았고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거짓 공문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다. 이 체포가 되면서 사실상 마지막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이 메시지가 법이 모두 무너졌다라는 얘기였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한국일보는 어떻게 썼을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체포된 윤, 사과도 없고 진술도 거부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사과도 하지 않았고 현재 지금 이 조사를 어제 이미 1차를 받았죠, 공수처에서. 그런데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진술도 거부했다. 여기 앞에 사과도 없고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 마지막 메시지에 국민에 대한 사과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제목을 같이 비교해서 좀 보여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포고령은 김용현이 잘못 뺏긴 것 떠넘긴 윤입니다. 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 이 당시에 포고령 이거 좀 논란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왜? 1호가 정치행위 금지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논란이 있었고 또 처단이란 표현이 있어서 또 한 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번제에 얘기한 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포고령 김용현 전 장관이 썼는데 김 전 장관이 잘못 예전 군사정권 때의 그 계엄 포고령을 잘못 뺏겨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정권 계엄 예문이었었는데 부주의로 간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은 김용현 전 장관의 잘못을 부주의로 잡아내지 못한 게 잘못이다라는 얘기를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죠. 네, 김 전 장관 측도 같은 얘기를 할 것인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트럼프 2기 국방장관 지명자 피트 헤그세스 북 핵 보유국 발언 파장입니다. 네, 북한을 핵 보유국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이죠. 인사청문회에 사전 제출한 이 답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죠. 왜? 북한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인 건데 이런 외교적 차원의 고려를 모르고 이런 표현을 썼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그 뒤에 인정을 한 뒤에 스몰 딜의 차원으로 이제 빅딜은 물 건너갔다. 스몰 딜의 차원으로 북한과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오늘의 사진 기사 뭐 좀 많네 싶으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오늘 조간의 일면 사진들입니다. 모두 공통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실었죠. 그런데 어떻게 실었느냐는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경향입니다. 경향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된 뒤에 공수처에 도착해서 공수처에 들어가는 모습을 일면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이제 한남동이 아니라 공수처의 시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세계일보 같이 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차 안에 타고 있는 윤 대통령인데 이 사진은 언제적 차냐? 공수처에서 조사를 다 받고 구치소로 넘어갈 때 차에 탄 윤 대통령의 지금 사진입니다. 다만 정면의 지금 모습인 거죠. 그 외에 다른 이 일면들은 모두 마찬가지로 구치소로 넘어가는 윤 대통령의 모습인데 각도가 살짝 옆모습이 같이 있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지금 모습을 일면으로 실었습니다. 조금씩 각도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오늘 일면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이 구치소로 넘어가는 그 모습을 일면 사진으로 실었죠. 네.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이런 상황을 초유의 상황을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려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윤 대통령은 차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봅니다. 네, 오늘의 비타민 E입니다.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혜택 못 받습니다. 원래 못 받았었죠. 이번이라고 세상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내가 상반기에 100만 원이 넘었어 안 넘었어 확인하기가 쉽진 않았었죠. 자칫 잘못해서 넘는데도 신청을 했으면 더 많이 토해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 여기 보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가 새롭게 제공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면 공제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좀 보겠습니다. 알아두셔야 될 점들이에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이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로 제출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요거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로 퇴직한 뒤에 15년 이내에 같은 업종에 재취업을 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죠.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입니다. 요즘 맞벌이 가구 굉장히 많죠.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부양가족 공제받는 게 유리할까요? 궁금합니다. 이거 홈택스에 접속해서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이 부분을 보면 답이 있다고 하네요. 그 답 저도 궁금합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헌정사 최초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볼까요?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 헌정사 최초다라는 거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공수처로 가서 조사까지 받았죠. 그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고 오시죠.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그리고 이후에 공수처에 도착해서 들어가는 모습까지를 영상으로 직접 보셨습니다. 쉽게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옆에 보여드리는 바로 이겁니다. 이 어제 한남동 관저의 모습인 거죠. 처음에 1차 저지선 여기에서 새벽 4시 30분쯤에 대략 이 수사관 한 40여 명 그리고 경찰 4,300여 명이 요 주변에다 집결을 했습니다. 집결을 해서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집결했던 모습이 바로 이거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빽빽하게 모두 다 까만 옷을 입은 경찰들이었다. 이렇게나 많이 모여서 5시 10분에 공조본이 변호인단한테 영장을 제시를 하고요. 다소 여기에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 이 뭐 변호인단 관련해서 뭐 얘기가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다리를 이용해서 이 여러 개의 거의 한 6중 차선 정도를 다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네. 7시 30분 체포조 철조망을 끊고 사다리를 동원해서 차벽을 넘었다. 이게 대략 어제 오전 7시 30분쯤 처음에 영장을 제시하고 그 이후에 2시간에서 2시간 30분쯤 지난 시각에 사실상 1차 저지선이 이렇게 뚫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1차 저지선 뚫리고 2차 저지선은 여기 나와 있죠. 우회해서 이동했다. 차벽이 있긴 했습니다. 차벽이 있긴 했지만 옆으로 슬쩍 돌아서 그냥 갔다.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안 막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돌아서 가보니 여기 역시도 막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걸어서 3차 저지선까지 갔습니다. 이게 7시 57분, 아까 보니 7시 30분쯤에 2차 저지선 넘었는데 1차 저지선을 넘었는데 벌써 3차 저지선까지 3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관저로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아마 어제 오전에 다들 저희 MBN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언론사의 정말 생방송 특보가 지금 진행이 됐었죠.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아셨을 겁니다. 보시면서 생각보다 좀 진입이 수월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실제로 이게 다음 기사까지 하나 더 보죠. 네. 경호처 간부 부하에 알아서 해라. 이후 세계 방어선이 36분 만에 뚫렸다. 처음에 첫 관문 넘어가는데 대략 한 2시간 반이 걸리긴 했지만 그 뒤에 있는 2차, 3차 관저까지 쭉 가는데 36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얘기인 즉슨 최진영 변호사님, 사실상 경호처가 완전히 손을 놓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물리력 행사와 관련되는 우려가 있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인 동요가 일부 있었던 것은 또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현장에 있었던 분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 통화를 확인한 결과는 뭐냐면은 1차 저지선, 그러니까 제일 앞에 들어오는 부분에서 이제 뚫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시민 한 분이 다쳤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그 무렵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안 된다. 만약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결심을 하고 결국 그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공수처와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 출석에 대한 협의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내용 자체가 변호인단과 경호처에 전달됐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물리적인 격렬한 어떤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 실질적으로 어떤 젊은 어떻게 보면 경호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동요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다 보면서 이미 경호처에 지나친 어떤 물리적 대응은 하지 말라라는 지시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의 출석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않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어쨌든 뭐 공수처로서는 이른바 이관계로서 강원 양면책을 썼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죄로 어떻게 보면 사건을
인지할 수 있다라고 네. 했고 만약에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선처하겠다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인 부분이 고려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다행인 것이고 그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름대로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봅니다. 사실상 어제 모두가 우려했었던 게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뭐 화기, 중화기 이런 얘기까지 있으면서 유혈 상황도 좀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없이 평화롭게 순조롭게 잘 좀 진행이 됐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라는 게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의 말씀이에요. 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차병용 버스에 키 꽂고 길 터준 경호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찰들이 많이 막 이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이 막 보이죠. 근데 올라가서 차벽이 나왔는데 이 차벽을 뭐 사다리로 해서 올라가는 모습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일부 차에는 사실상 차키가 꽂혀 있었다. 그래서 버스 문 열고 들어가서 운전해서 차 치우고 안으로 그냥 수월하게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저기 손 놓은 거 아니에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장현주 변호사님 네. 손을 놓은 정도가 아니라 좀 도와준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윤 대통령의 결단 때문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단 어제 유혈 사태가 없었던 것은 정말 다행이죠. 네. 국민적으로도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저는 염려가 한편으로는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결단 이런 부분이 좀 더 진정성 있고 국민들께 다가오려면 시기적으로 이 결단이 먼저 앞섰어야 됐던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어제 영장 집행이 첫 번째는 아니었잖아요. 1차 영장 집행에서는 경호처가 극렬하게 저지를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갔던 거 전 국민이 다 보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영장 집행이 있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경호처라든가 공수처 사이에 또 무력 충돌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렇게 국민적인 어떤 불안과 걱정이 이미 확산된 이후에 그리고 경호처에서도 상대적으로 1차 영장 저지 때와는 좀 다르게 상대적으로는 좀 비교적 수월하게 관련된 부분들 장벽들이 뚫려가는 상황들을 국민들이 다 목도를 하신 상황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그 결단이 뭐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진정성이라든지 그런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너무 늦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 상황들, 그러니까 무력 충돌이 없었다는 건 정말 다행이고 네. 그것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요인으로는 당연히 경호처 내부에서의 심리적인 압박이라든지 내부 동요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는 이것이 공수처나 국수본의 어떤 전략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지만 저는 전략이라기보다는 경호처 내부에서도 특히 경호관들이 상부의 위법한 지시에는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생긴 것 같고 계속해서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부의 위법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야 된다.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판례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확산되고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한 가지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에 이 관저 입구에서 이 공관에 아예 들어가는 1차 저지선 그 초입 바리케이트 있는 입구에서 일반 시민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해서 열어줘라 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 지시가 0이 섰기 때문에 다 열어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과연 그것뿐이겠느냐. 경호처 내부 동요가 이미 상당히 있었다. 그래서 사실상 위법한 지시는 따르면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내부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요인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수월하게 처음엔 경찰만 1000명 정도 투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수월하게 순식간에 관저까지 도달을 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어제 투입된 경찰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인해 전술이라는 얘기인 거죠. 경찰 인해 전술로 무혈 입성, 물리적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요거죠. 관저 안으로 들어갔는데 영장을 지시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알았다. 가자라고 바로 순순하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죠. 사상 초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1차 때는 강력하게 경호처에서 다 막은 상태였었는데 2차에서 1차와는 달리 상당히 순순하게 그래 가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건 유혈 사태 뭐 이런 것과 무관하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이런 주장들, 불법이라는 이런 얘기들 이런 걸 할 법도 한데 그냥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제 그 임의로 이제 알았다, 가자라고 네. 한 배경에는 이미 5시에 어떻게 보면 1,000명이 넘는 그 경찰 경력들이 네. 오고 또 그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시민이 다치고 경우에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대응할 경우에는 청년 그 경호처 직원들도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책임에 노출될 위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출석하는 것을 협의를 하라라고 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던 것이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취재해본 결과 일찍 한 7시, 8시 사이에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이후에 어제 어떻게 보면 출석할 때에 한 2분 50초짜리 동영상을 국민들한테 배포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시를 한 다음에 그 관저 내에서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어떤 뭐 조명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이와 같은 그 동영상을 준비했는 것으로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미 임의로 출석하겠다라는 네. 것을 이제 경호처와 변호인단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결국 최종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앞에 공수처검사가 와서 영장을 제시할 때는 벌써 이미 본인으로서는 어떤 마음의 결심이 다 섰던 상태인 것이죠. 네. 그 상황 속에서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한번 7시와 8시 사이에 결심이 했고 그 9시 정도의 어떤 실질적인 집행이 왔을 때는 그 절차에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어쨌든 나름대로 당당한 모습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공수처도 굳이 공수처의 어떤 차량을 통해 가지고 이 공수처까지 이동한 것이 아니고 네. 경호처의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처럼 해서 어쨌든 나름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서로의 어떤 그 협의가 있었다는 그런 물밑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최 변호사님의 직접 취재 이 상황에 따르면 실제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그러니까 뭐 2차 저지선 뚫리고 이제 관저 앞에까지 도달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가 뭐 잠시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영상 국민한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이미 찍고 있었다. 이 얘기인즉슨 이미 그 전에 다 순순히 따라가겠다는 어떤 결심을 했었던 거 아니겠느냐. 자진 출석 형식으로 좀 하겠다라는 본인의 입장을 이미 정한 상태였었다. 그러다 보니까 알았다 가자라는 얘기가 순순하게 나왔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순순하게 가자고 했는데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에 대해서 적부심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볼까요?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 것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 심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체포 적부심 말 그대로죠. 이 체포가 적법한 것이냐 여부를 다시 판단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좀 뜻밖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 신청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들어볼까요? 변호사님 체포 적부심은 고려 안 하세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간단 명료하죠.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부심 신청 안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언론은 이해를 했는데 장 변호사님. 네. 근데 안 한다고 했다가 왜 다시 신청한 걸까요? 일단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야 드디어 대통령이 이 영장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 내에서 불복하는 절차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을 저지함으로써 법 위에 그러니까 초법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비판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드디어 체포 영장이 집행이 되고 체포 영장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적부심 절차 이걸 청구하겠다라고 밝힌 것이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
시스템 내에 있는 불복 절차를 가겠다라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는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다가 입장을 바꾼 것은 네. 아무래도 관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 관할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사실 체포영장이 나온 그 법원, 그 관할 법원에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다라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대로 둔다면 구속영장 청구도 서울 서부지법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체포 적부심이라도 중앙지법에 청구를 함으로써 네. 관할 문제를 좀 더 대통령이 원하는 중앙지법으로 끌고 가보겠다라는 의도가 저는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체포 적부심 자체를 심사를 해줄 관한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기부터 하나씩 밟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말씀은 추후에 있을 구속영장까지도 고려를 해서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의 향후 판단을 받겠다. 그래서 중앙지법 쪽으로 물꼬를 트는 작업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사실 여기서 또 드는 의문이 최진영 변호사님. 이게 지금 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만 중앙지법이 이 체포 적법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서부지법 1화 영장이 나온 거고 불법한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 힘이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또한 감수하는 것이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 적부심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가 조금 전에 이 방송하는 중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본인의 어떤 페이스북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도 체포영장 발부한 곳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아하. 왜냐하면 발부했는데 체포 적부심 해봤자 네. 기각될 게 뻔한데 그걸 뭐라고 할 것이냐라는 취지였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인치했는 장소, 그러니까 현재의 서울구치소는 그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결국 인치했는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관할이 있다라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서부지방법원이 아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 원래 서부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구금할 경우에는 그 관할이 서울구치소가 아니고 서울 남부구치소입니다. 네. 결국 이 그 공수처가 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법에 따르는 공수처법에 따르는 중앙지방법원에 하지 않고 서부지법으로 하면서 모든 것이 절차가 다 뒤죽박죽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관할을 확인을 해가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체포적부심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네. 그 결정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다만 바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체포한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되는데 그쵸. 체포적부심이 이제 됐기 때문에 오히려 체포적부심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만약에 이제 새로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때는 관할 그리고 구속 여부 이런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할 기한이 2, 3일 뒤로 미뤄졌다. 이런 네. 법적인 어떤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 사실상 적부심을 신청했기 때문에 48시간의 시간은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선 적부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시간에 플러스 기존의 48시간 더 지금 이 어떻게 보면 구치소에서 지내야 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이것까지 감안을 해서 중앙지법에서 향후 구속영장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 지금 뭐 이미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체포 적부심은 아마 뭐 오늘 내일 뭐 상간에 뭔가 이 빠른 시일 내에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제 체포된 직후에 바로 공수처 조사를 시작을 했죠. 그 얘기를 다음 키워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묵비권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두평조사실에서 200쪽 질문 11시간 조사 이유는 진술 거부권 행사.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지금 현재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다음 기사까지 좀 같이 볼까요? 티타임 예우 없이 어제 곧
곧바로 조사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티타임 하실까요? 라고 공수처 쪽에서 제안을 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거절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고위 또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들이 그동안 해왔던 이 티타임 시간도 없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아까 묵비권 행사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냥 뭐 질문에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름 확인 등 한마디도 안 했다. 어디 사십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름 이거 맞아요? 라는 얘기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석동현 변호사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진술 거부하고 계신 거 맞으실까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이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의 그러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속영장 청구한다면 윤 대통령 직접 의견 피력하실까요?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석동현 변호사. 보장된 권리를 행사를 하실 거다. 묵비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 다 충분히 보장이 돼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장 변호사님.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것이냐라는 점이죠. 글쎄요.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이니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될 텐데요. 과연 피의자가 아무런 대답을 안 하는 것 수사기관으로서는 곤란한 상황일까 아닐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일단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했을 때 가장 곤란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서 사건 내용들을 구성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객관적인 증거들이나 뭐 목격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을 때 피의자의 진술이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는데 굉장히 핵심이 될 때, 근데도 만약에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때는 수사기관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이 내란 혐의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진술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관련된 동영상 자료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미 수사기관으로서는 대통령의 진술이 있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대통령의 혐의들을 입증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 갔을 때 반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양형이라든지 또는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로서는 지금 200쪽 상당의 질문지를 준비해 둔 것이고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하는데 이렇게까지 조사가 길어지냐라고 의문을 표할 수도 있지만 네. 하나하나 다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지금 작성된 또 준비해놓은 질문들을 하나하나 하고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거부했다라는 것을 기록에 다 남겨놓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서에 그 많은 질문들에 물어봤지만 대통령은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재해 둠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하겠다라는 부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결국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한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 대답을 안 한다는 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최 변호사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취지가 뭔지가 윤 대통령한테 불리한지 유리한지의 가늠자가 된다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그 본인한테 캥기는 게 있어서 진술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불리하게 형사적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진술 거부하는 그런 취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장 변호사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제시하니까 가자. 임의로 출석한다. 네. 하지만 그 전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응한다고 한다 해서 이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해서 인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변호인의 어떤 그 선임계도 아예 내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검수완박에 따르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부르면은 가서 진술하고 조사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여기서 진술 거부권을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공수처 당신들에게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나가서 진술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대신에 관할권이 있는 곳에 간다고 하면 충분히 한다. 그런 취지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거기에 가서
술술 묻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입장과 배치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불리하다고 볼 일이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대략 한 10시간 반, 11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묵묵부답이었지만 질문에 대답을 안 하는 것도 다 결국은 조사 과정입니다. 이 조사를 어디서 받았는지 좀 같이 볼까요? 이렇게 생긴 곳에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조사실 보면은 문이 여기 있습니다. 문을 윤석열 대통령이 등지고 앉았다. 그리고 이 옆에 윤곽근 변호사가 앉았고요. 맞은편에 검사와 수사관이 앉아서 이 조사를 시작을 했다. 이 검사는 이재승 차장, 이대환 부장, 차정현 부장이 번갈아 가면서 앉아서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영상 녹화를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공수처는 하고 있긴 했었습니다. 여기 카메라도 있죠. 여긴 이 카메라가 이쪽에 앉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추고 있습니다. 원래 영상 녹화도 하려고 하였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영상 녹화는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하진 않지만 이 200쪽에 달하는 이 질문이 대체 뭔데 궁금할 수 있죠. 뭐냐? 쟁점표 같이 볼까요? 공수처의 입장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 다릅니다. 뭐에 대해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이 됐는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폭동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마다 지금 입장이 다른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이거 비상사태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계엄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윤 대통령 측에선 아니다. 부정선거 의혹도 있고 입법 폭주 야당이 입법 폭주하는 것도 있다. 이게 다 이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국회 의결을 방해하려는 시도 있었고 포고령도 발령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공수처의 얘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장기 집권을 꾀한 것도 아니고 국회 권한 배제를 시도한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폭동의 여부입니다. 폭동의 여부. 실탄 5만 7천여 발을 무장을 해서 투입을 했다. 이거 평온 해친 거 아니냐라는 게 공수처의 얘기. 반면 윤 대통령 측에선 국회에 투입한 군인 수백 명에 불과한데 이 사람들 6시간 만에 다 해제하고 또 가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폭동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요 세 가지, 크게 이 세 가지 정도가 2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질문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관련해서 결국 이런 질문들 사실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는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죠. 체포되고 48시간 이내에 가부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지 아니면 풀어줄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는 구속영장 신청할 거다라고 모두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음 기사 하나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논란 키우는 공수처. 장 변호사님. 네. 사실 체포영장을 왜 서부지법에서 받았느냐라는 걸로 논란이 이미 됐죠. 네. 근데 구속영장도 왜 서부지법에 하느냐 중앙지법에 안 하고라는 게 제목이에요 또. 글쎄요, 저는 논란을 키우는 게 공수처가 아니라 대통령 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을 때부터 계속해서 대통령은 관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네.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이 관할 인정됐고요. 서부지법에서 그러니까 피의자의 주거지 관할로 해서 이미 인정되고 이 부분이 적법하고 집행까지 된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요. 사실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곳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이고 네. 사실 다르게 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로서는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부지방법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공수처가 여기에서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네. 당연히 대통령 측에게 빌미를 줄 것이고 그동안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서부지법이 관할이 아니다라는 것에 논거를 하나 더해줄 뿐인 겁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한 관례에 따라 이미 인정된 서부지법에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키우는 건 공수처가 아니라 대통령 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청구를 한다면 이게 더 논란을 키우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최 변호사님. 지나치게 어떤 쟁점을 간소화하게 한 것 같은데요. 서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은 부차적입니다. 본질적인 이슈는 내란과 관련되는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는가. 한마디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고리로 해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수사인가?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것이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설령 그것이 적법하다 한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공수처법 31조 같은 경우에는 전속적 관할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라고 꽝 못이 박혀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러저러한 필요성이 있을 때 범죄지라든가 증거 소재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와 같이 최초의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중앙지방법원으로 원칙대로 가자라고 하는데 예외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그런 부분의 판단을 이번 체포영 접부심을 통해서 법원이 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구속영장 그리고 그 이전에 있을 체포 적부심 여부에 대해서 사실 체포 적부심을 통과하고 그 뒤에 나올 게 구속영장의 부분인 거겠죠. 중앙지법의 판단이 어떨지가 또 주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의 조사 묵비권 행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조사 마친 윤, 전기열선 깔린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현재 구금이 돼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윤 대통령은 어떤 상황인 건지 서울구치소에 저희 기자가 직접 나가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떤 상태일까요? 네, 윤 대통령은 우선 다른 범죄 혐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향후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화장실과 TV가 갖춰진 곳으로 사실상 독방인데 3.3평짜리 독방보다는 조금 더 큰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젯밤 구치소로 들어올 때 경호 차량이 구치소 안까지 들어오긴 했지만 건물 내부 근접 경호는 불가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금되는 상황을 대비한 경호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진 않아 경호처와 구치소 측이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공수처는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나가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하면서 재조사는 오후 2시에 진행되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10시간 넘는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공수처가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네, 백길종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백 기자 얘기에 따르면 오늘도 조사가 예정이 돼 있죠. 오늘 오후 2시에 재조사가 예정이 돼 있다. 원래 오늘 오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좀 연기해달라고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조사를 받는다라는 건데 최 변호사님, 약간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면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어제 분명히 건강한 모습으로 잘 공수처까지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 뒤에 무슨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어제 그 새벽 5시부터 이제 그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 네. 당시에 이제 그 윤 대통령을 만났던 국회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전날 1시간도 채 못 잤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 한 60대 중반 정도 나이에 밤새 꼴딱 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평생 조사만 하던 사람이 조사를 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 환경이 완전히 바뀐 상황 속에서 밤을 지샌 이후에는 아마 감기 몸살 기운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물론 뭐 그 국가 대통령의 어떤 건강 자체가 안보 사항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또 건강상의 어떤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러한 부분이 겹침으로써 오전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조사 연기 신청을 했고 그러한 사항을 어쨌든 확인했는지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무리해서 조사하지 않고 오후에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한 200쪽 정도 어떻게 보면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3명의 검사가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 거의 10시까지 조사를 하면은 거의 상당 부분 질문은 거의 했다고 봅니다. 질문하고 답하지 않으면은 답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쓰면은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도
오후에 2시에 재수사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준비된 조사를 다 받는 데는 그리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더불어서 지금 체포정지부심을 청구를 하다 보니까 네. 굳이 이 부분을 길게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체포가 되던 어제 그 직전 날 사실상 잠을 거의 한 1시간여밖에 못 잔 상태에서 어제 하루 종일 좀 긴 하루였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60이 넘는, 이 환갑이 넘는 이런 나이에 그런 상황들을 몸으로, 체력으로 견디기가 쉽진 않지 않았겠느냐. 기존에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건강상의 이유라는 얘기가 나온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뭔가 심각한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체력적으로 좀 무리인 상황인 건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같이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 안에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생긴 곳에서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네. 지금 아까 이 백길종 기자가 설명한 바로 그 모습이 이겁니다. 보면 변기도 있고요. TV도 있고요. 세면대, 간단한 걸 놓을 수 있는 관물대도 있고요. 책상 겸 밥상이 있고 이쪽에 접이식 매트리스가 있다. 이 들어오는 문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책상, 관물대, 세면대, 왼쪽은 TV, 매트리스, 그 뒤에 한 켠에 변기가 있는 하나의 이 독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서울구치소가 그냥 서울구치소냐? 사실상 국민일보 같이 볼까요? 구금 장소는 조국 수감된 서울구치소라는 거죠. 조국 전 대표가 이 수감이 돼 있는 곳이다라는 거. 그 실제로 이 황현선 이 원내대표가 실제로 공개를 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직접 자필로 편지를 썼다 그래요. 뭐라고 썼느냐? 네, 조국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면 공개를 해달라고 편지를 남겼어요.라는 거죠. 체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공개를 한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 속에 윤석열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당한 분노가 굳센 이 연대가 승리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은 항상 이길 것입니다라는 직접 자필 편지를 실었습니다. 네, 참 이게 장 변호사님, 네.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조국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인연이 또 서울구치소에서 또 만났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 이 모든 것들이 역사의 한 장면이 될 것 같은데요. 뭐 국민들께서는 뭐 진영 여부를 떠나서 참 찹찹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전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거쳤고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됐던 그런 모습들 기억하실 텐데 그렇다면 당시 조국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 만났던 분들이 서울구치소에서 사실상 확정 판결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신분과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와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제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피의자 신분으로 구치소에서 만날 수, 직접 대면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장소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참 불행한 일 같은데요. 이제라도 일단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된 사법 절차라든지 탄핵 심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법과 원칙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서울구치소에 저희 기자가 직접 나가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떤 상태일까요? 네, 윤 대통령은 우선 다른 범죄 혐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향후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화장실과 TV가 갖춰진 곳으로 사실상 독방인데 3.3평짜리 독방보다는 조금 더 큰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젯밤 구치소로 들어올 때 경호 차량이 구치소 안까지 들어오긴 했지만 건물 내부 근접 경호는 불가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금되는 상황을 대비한 경호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진 않아 경호처와 구치소 측이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공수처는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나가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하면서 재조사는 오후 2시에 진행되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10시간 넘는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공수처가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영상 메시지 내고 6필 원고 공개, 물러서지 않는 윤 대통령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된 직후에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불법이란 얘기를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영장 발부를 하면 안 되는 다른 지법이 영장 발부를 했다. 그리고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었다. 뭐 공무원을 위조한 거 아니야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영상 메시지만 남긴 게 아닙니다. 볼까요? 윤, 만년필로 쓴 6,789장을 체포 뒤에 공개. 계엄은 범죄 아니야. 선거 부정 증거 많다라는 이 6필 편지가 바로 이겁니다.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한 A4 용지 한 4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쭉 만년필로 썼더라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이 대체 무슨 내용이냐라는 거죠. 같이 볼까요? 아이러니하지만 탄핵 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면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의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합니다. 라면서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님, 탄핵을 대고 보니 이제야 내가 대통령이라는 게 실감이 난다라는 말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저는 뭐 이 글을 보면서 좀 황당한 궤변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망상에 가까운 이런 극우적 음모론이 여전히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맞습니다. 계엄이 정상적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발동이 됐다면 범죄 아니죠. 그러나 이번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으로 발동이 됐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의 우두머리죄로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제 지금 체포된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선거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이 선거마저도 음모론으로 가기 시작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이 모든 상황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다 무산되는 것이고 이것이 다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 상황인데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짜로 이번 기회에 좀 많은 반성을 좀 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게 오후 2시에 건강상의 문제로 오전 조사는 안 나가고 오후 2시로 조사를 하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어제 충분히 다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조사를 아예 안 나갈 거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김기영 대변인님, 네. 사실상 건강상의 문제라고 했을 때 아까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뭐 고령인데 전날 잠을 많이 못 자고
뭐 조사를 뭐 많이 받아서 그래서 감기 몸살 정도 온 게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예 오늘 조사를 안 네. 받는다는 건 상황이 많이 안 좋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 이상 적부심 때까지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겁니까? 두 가지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우선 네. 몸은 좋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 1시간 정도 잤다고 하고 어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검사로서 질문을 하다가 질문을 받는 입장,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고요. 생각이 많을 텐데 기본적으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앵커께서 국민께 드리는 글 여러 가지하고 영상 편지도 소개해 주셨는데 네. 거기에 충분히 대통령이 이번 계엄에 대한 입장과 왜 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를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계엄 이후에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정당하지 않은 수사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공수처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맥상 어떻게 보면 맞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라고 하는데 그들의 질문에 답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판사 앞에서 법원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어제 묵비권을 또 다른 형식으로 묵비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김 대변인 말씀은 어제 조사에서의 묵비권의 연장선상으로 오늘 조사를 나가지 않는다는 포인트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 대변인님. 저는 뭐 이렇게 되면은 그 공수처에서 수사가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을 바로 해야 할 필요성을 더 느끼게 만드는 것 같고요. 아마도 판사께서 이 그 구속 적부심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공수처에서 뭐 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구속영장을 지금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현재 이 공수처의 조사를 얼마나 협조적으로 받을 것이냐 여부가 다시 또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나가서 조사받으면서 얘기를 안 하는 이유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6필 원고로 얘기를 하고 직접 영상 메시지도 남기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남긴 게 대국민 영상 메시지도 있고 6필로 이제 잡힐 원고도 있고 이거 외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도 많은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이 상태로는 더 할 수 없다 깨달아 여기 있느니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으나 그러니까 관저에 있으나 저기 공수처에 있으나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는 건 매한가지인데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까지 해서 목표가 없지만 이 상태로는 더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다만 내가 불법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다. 내가 대통령으로 받아보는 많은 정보를 토대로 판단한 바로는 지금의 한국 상황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국민의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위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레거시 미디어가 기존에 저희 뭐 MBN을 포함해서 방송과 신문 이런 게 너무 편향돼 있어서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게 김기영 대변인님. 내가 대통령으로 받아보는 많은 정보를 토대로 보면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진짜 위기예요 라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받아보는 이 정보를 어제 마지막 메시지나 대국민한테 얘기를 해주면 좀 더 국민들이 잘 계엄 선언을 하기까지의 상황이 이해가 될 텐데 왜 그 얘기는 안 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사실 이제 비밀 정보라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네. 인수위를 제가 있었는데요. 인수위에서 보면 비밀 정보, 군사 기밀 정보를 제가 듣게 됩니다. 근데 저도 기자 시절에 제가 알았던 정보와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면 수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네. 그 부분을 공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적인 판단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정책에 간접적으로 이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고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더 깊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비상대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갑작스럽고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국면이 저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떤 고심 속에서 했는지는 비상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다만 그게 국민들의 어떤 시선과 눈높이에 맞느냐는 그 부분에 갭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은 어떤 이게 개인의 어떤 사심을 위해서 한 것보다는 뭔가 이뤄내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의 국회가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적인가? 29번의 탄핵과 특검과 예산 감액과 그다음에 위인설법,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그런 법안만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세게 하고 싶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차마 기밀 정보라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라고 의원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한 조언이 지금의 레거시 미디어 신문과 방송은 너무 편향돼 있으니까 잘 정리가 된 유튜브를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종 대변인님. 지금 방금 전에 그 김기영 대변인께서 비상대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비상대권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 개념이 87년 지금의 헌법에서 빠진 게 오래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상대권을 얘기하신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대통령의 일이고 그 위기 상황을 관리한다고 모두가 이 계엄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계엄을 선포한 것을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오늘에 이르게까지 됐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정치력이 없었습니다. 그 정치력이 없었던 것 때문에 여당을만 믿고 야당에 대해서는 척결의 대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밖에 뭐 비상대권 얘기했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다. 오히려 사과와 반성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또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한 얘기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것 같다. 여러분이 노력을 해달라. 지금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당은 뭐 하고 있느냐. 우리 의원들이 저쪽 민주당에 비하면 너무 모범생이다. 국민의힘이 전투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김기영 대변인님. 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쉽게 얘기해서 너무 웰빙 아닙니까?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내 편에 서서 좀 더 강하게 전투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돌려서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좀 세게 싸워달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건 뭐냐면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 법을 통해서 지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을 만드는 곳이 어디냐? 국회입니다. 여서야대 국면에서 그리고 190석 이상의 어떤 이재명의 민주당 170여석이죠.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거냐 아니면 아예 발목을 부러뜨리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하고 본인들의 어떤 이념에 치우친 정책을 일방적으로 구사하느냐 부분에 있어서 야당은 절대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가고 어떻게 보면 집회 시위도 하고 본인들의 어떤 강력한 어떤 실력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당의 문제점은 뭐냐면 율사 출신이나 아니면 관료 출신이 많습니다. 어떤 사안을 볼 때 조심스러워요. 근데 때로는 어떤 세게 나가고 메시지를 강하게 하고 때로는 부딪힐 필요가 있는데 그런 어떤 근성이 약하다는 그런 부분은 평소에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절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저쪽은 소위 말해서 위통을 벗고 달려드는데 네. 우리는 싸울 때 넥타이를 한쪽으로 좀 삐뚤어졌는데 이거를 바로 세우고 싸우는 그런 형국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물리적인 어떤 충돌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절실함 그런 소수자로서의 어떤 여당이 여소야대의 국면에 있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게 내 편을 들어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상황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좀 더 전투적으로 야당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다라고 좀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가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 이후에 오는 대선은 사실상 야당에 유리하다라는 걸 모두가 지금 알고 있는데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것 같다. 이 얘기는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한 몸을 던져서 지금 나라를 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건 뭐 이해됩니다. 그리고 어제 체포 현장에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30명이 넘는 분들이 몸으로 육탄방어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위기를 심화시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였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내란 특검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이것만이 방법이다. 이런 말씀도 또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내란 특검을 가야 된다라는 게 결국 마무리 얘기였었어요. 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영상 메시지도 남기고요, 자필 편지도 남기고요, 그리고 의원들 만나서도 이런저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남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은 어떻게 했느냐. 그 전날, 사실상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잠도 잘 못 잤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윤상현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같이 볼까요? 전날 새벽 1시에 잤다고. 그러니까 전날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당일 어제 새벽 1시에 자서 2시 30분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밖에 못 잤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변호인들도 다 관저에서 같이 잤는데 변호인단을 나눠준다고 아침에 샌드위치 10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그걸 보고 어쩜 저렇게 의연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이 김기영 대변인님, 네. 당장 몇 시간 뒤면 내가 체포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밤에 잠을 1시간 반밖에 못 잔 상태에서 변호인단 샌드위치를 만드는 게 네. 의연이라고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마음이 더 복잡해서 뭔가를 손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던 거냐, 어떻게 보세요? 실은 대통령이 제가 선거 기간에 1호차를 탔기 때문에 네.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십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누구 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샌드위치를 먹어봤는데 마음이 복잡하시겠죠. 그게 의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잡한 마음을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오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마음이 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뭔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으로 좀 샌드위치를 주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관련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가장 마지막 체포돼서 관저를 나오기 직전 마지막 시간은 다음 기사를 볼까요? 윤, 아내가 요새 밥도 거의 못 먹어. 체포 임박하자 반려견과 10분을 보냈다는 겁니다. 반려견 토리랑 마지막 10분을 보냈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김진욱 대변인님, 무슨 생각을 20분 동안 윤 대통령은 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이 체포를 당해서 나가게 되면 다시 여기에 와가지고 이 관저로 돌아오기 어렵다, 뭐 이런 부분들을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네. 체포로 되면은 바로 구속으로 이어질 것이고, 구속이 되면은 아마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까지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고, 네. 그 재판에서 이 내란 우두머리죄는 뭐 최고 형량이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 아닙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뭐 감안하셔서 저 작별 인사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김 대변인님. 제가 토리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어가지고 네. 대통령한테는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토리가 대통령이 울산에 갔을 때 여사하고 위탁을 받았어요. 잠시 이제 키우는 거였는데 그 서초동에서 키우다가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토리가 달아났습니다. 근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락사시키자고 했는데 그거를 안락사시키지 않고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뒷다리가 다 으스러져서 그거를 키우면서 대통령이 장협착을 해가지고 일일이 먹여서 키운 자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토리에 대한 애정을 좀 담지 않았나 그런 생각. 네, 마지막 10분은 자식과 같은 토리와 함께였었다라는 건데 오늘 조사는 일단 없을 것 같은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있을 체포 적부심 심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